안녕하십니까? 자, 32강에 이어서 33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33강은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네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별도의 단원으로 떼서 배운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 문제였어요. 하지만 사막화 이외에도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라든지 쓰레기섬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이런 대응 방안을 여기서 배우고 각 국가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무엇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지구적 환경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기후파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미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 사계절 내에서 변동폭이 너무 큰 나머지 기후변화가 왔고 기후위기가 찾아왔다는데 좀 둔감한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례없는 더위, 유례없는 산불 또는 폭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그 사례로 이산화탄소를 알고 있죠.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메테인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농업 과정에서 농사를 지을 때 혹은 가축을 키울 때 배출되는 가스인데요. 요것도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지구온난화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온실효과를 내는 이런 기체들이 자꾸 생기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계속 증가한다 얘기가 나오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화석에너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석에너지 뭐 있었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늘고 또한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되는 메테인 같은 그런 기체도 늘어납니다. 동시에 우리가 숲을 베어내기도 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베기도 하면서 어쨌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점점 기후가 더워지고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더워진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과정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 여러 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가시광선이 들어옵니다. 자, 태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들어오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대기와 지표에 흡수됐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게 되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는 그 궁극적인 양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역할을 하게 되죠. 아까 말한 온실가스의 사례로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있고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육플루올이나 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서 온실가스에 막혀서 배출되어야 되는,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열이 지표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빠져나갔어야 할 그런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누가 가로막아서? 우리가 방금 말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이런 기체에 막혀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간다. 예, 요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야? 바로 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때문이야. 이 온실가스가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 생기는 문제야. 정도는 아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이러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이건 1학년 통합사회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질병이나 그리고 동식물 서식지가 변화되면서 멸종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홍수, 폭염, 한파 우리 다 겪고 있어요. 올 여름도 유난히 덥고 습하죠. 물론 늘 그랬으니까 우린 잘 모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책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화석에너지 사용량 줄이고 산림을 보호하고 그저 숲을 만들고 뭐 이래야 된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커요.
또 거기다가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선진국 너희들이 경제발전하느라고 배출해놓은 그런 온실가스를 왜 우리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우리도 경제발전할 거야. 너희나 줄여.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존층 파괴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존층 파괴는요, 지구에서 저 높은 상공에 보면 성층권이라고 하는 대기층이 있습니다. 이 성층권에는요, 오존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 오존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들이마시면 되게 안 좋아요. 우리 몸에는 치명적이지만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오존은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외선이 싫으면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이 오존이라는 물질 자체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염화플루오리나 탄소라는 물질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물질은 처음에 나왔을 때 꿈의 물질이라고 불렸어요. 냉장고의 냉매나 또는 스프레이에서 이렇게 가스 역할을, 충전하는 가스 역할을 했는데요. 불에도 타지 않고요. 들이마셔도 별 해가 없는. 그래서 이 물질은 정말 다양한데 가스가 사용될 만한 여러 자리에 사용되면 좋겠군 이라고 하면서 프레온 가스라고 하는 상표 이름을 달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널리 사용됐어요. 과학자들이 이 염화플루오리나 탄소가 저 높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던 프레온가스, 염화플루오리나 탄소는 이미 다 퍼져나간 상태라 이거 어떡하지? 지금부터라도 줄여볼까 하면서 전 세계가 오존층 파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사용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외선이 우리 이제 지표면으로 바로 쏟아지게 되면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안 좋죠. 피부암, 백내장 이런 거 증가하고 식물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극지방, 북극과 남극지방을 중심으로 이 파괴가 심했기 때문에 극지방의 생태계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또 뒤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뭐 성공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존층 파괴 문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됐다. 2040년 정도면 회복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존 레이어 리커버리 is an environmental success story라고 이제 영어 발음 죄송해요. environmental. 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원이 되는지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사막화. 사막화는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사해지대를 중심으로 한, 그죠? 이 사막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아프리카 사해지대 얘기했었고요. 아랄해가 말라붙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도 봤죠? 분명히 사람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사헬지대 어딘지도 배웠죠? 그죠? 여기 사헬지대 이렇게 걸쳐 있어요. 니제르, 말리 이런 나라들이네요. 여기 보면 인구도 늘고 가축도 늘고 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사하라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 요런 거 확인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지역지리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이렇게 참고 삼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림 파괴. 우리 열대림 파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죠. 생물 종 다양성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들의 터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대림은요,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생물종들이 살고 있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여기를 나무를 베어버려요. 벌목. 나무를 벤다는 뜻이죠. 나무를 베어서 농경지 및 목장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자원을 캐내요. 그죠?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희귀 광물 그죠? 코발트나 여러 가지 히토류를 캐내기 위해서 침팬지 서식 공간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도로도 지어요. 도시도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의 자정 능력,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어떤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약화되고 동식물
그 서식지 파괴되고 또 열대우림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굉장히 많은 비를 이제 여러 가지 식물층들이 그 토양이 바로 쓸려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 비가 바로 지표면에 닿아서 토양 침식 문제가 발생해서 숲을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 열대림 파괴와 관련돼서 알아두어야 될 지역은 보르네오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2강에서도 보르네오 섬 안에 3개의 나라가 있다 그랬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위치한 동남아시아에서 꽤 큰 섬, 뭐 수마트라 섬하고 비교할 정도로 큰 요 보르네오 섬 여기 보입니까? 여기서는 기름야자, 우리 팜유 배웠었죠? 몬순아시아 때. 이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농장이 넓게 들어서 있어요. 이게 들어서면서 이 보르네오 섬의 오랑우탄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 열대림이 상당수 파괴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보르네오 섬 열대림 보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전 세계가 문제를 삼고 있죠. 자, 보시면 1970년에 비해서 2010년, 이것도 무려 14년 전이에요. 보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우리 열대 지역에서는 이동식 화전, 불을 질러서, 숲에 불을 질러서 농사를 짓는 이런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모양, 천연 고무와 팜나무,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1970년대 되어서 많이 길렀지만, 자, 2010년 넘어오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나 팜나무 농장, 그리고 고무나무 농장,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짙은 색깔로 표시됐던 숲의 밀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르네오 섬 열대림 파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열대기후 배울 때, 그러니까 자연지리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섬에 지금 이 열대림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쓰레기 섬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바다 환경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데, 자, 우리는 육지에서 사용된 쓰레기가 뭐 여러 가지 강물에 실려나가거나 뭐 하수도로 쓸려나가거나 하면서 다 자꾸 바다로 흘러들어요. 그럼 이 바다로 흘러던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해류가 좀 약한 곳으로 모여들어요. 해류의 흐름이 별로 없는 곳으로 모여드는데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면적의 해양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쓰레기 섬이 지금 태평양에 보면 지금 해류가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해류가 순환하는 그 안쪽, 해류 순환 안쪽에 보면, 그죠? 우리나라의 면적의 막 수십 배 되겠죠? 이렇게 넓은 쓰레기 섬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 치우려면 누가 치워야 될까요? 어떤 국가의 영해도 아니고 국가의 차원에선 대응하기엔 너무 많고 누가 버렸는지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이것도 우리 인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6번째는 산성비 문제입니다. 자, 산성비 문제는요, 우리가 뭐 화학식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이나 질소가 물에 녹았다. 황이나 질소가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띤 물질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해롭다. 그런데 이 황이나 질소가 어디서 나왔냐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나온다.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황이나 질소도 산화가 돼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고 이것이 비에 섞여 내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보시면 됩니다. 산림을 파괴하고 호수에 산성 물질들이 쌓이면서 호수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무생물화가 되고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게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이동해요. 자, 이 지역에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배출돼가지고 이게 구름에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산성비를 내리게 되는 구름이 그 지역에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고 바람에 실려 편서풍, 무역풍 이런 바람에 실려 옆 나라로 이동해서 내립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배출하지도 않았는데 산성비가 내리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야, 너네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산성비 내리잖아.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것을 그림으로 한번 뒷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사헬지대와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이죠. 열대림 파괴가 일어나는 지역, 동남아시아와 남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서 심각하고. 자, 해양 쓰레기가 모이는데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해양 쓰레기가 모이는, 그래서 여러 문제를 지금 한 장의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자, 아프리카의 사hel지대, 중국 내륙, 미국 중서부 등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 이미 배웠고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열대림 파괴 문제, 그리고 해류의 흐름이 약한 곳에서는 육지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바다로 모여 쓰레기 섬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말고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비 문제인데요. 예, 여기 제목 잘못됐죠? 네모칸의 제목 산성비 문제로 바꿔주십시오. 위에 거랑 똑같은 제목이 붙어있을 텐데, 예, 밑에 건 산성비입니다. 산성비 피해가 심한 지역하고 보니까 이 산성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 유럽 지역입니다. 서부 유럽에서 발생된 산성비가 동부 유럽이나 북부 유럽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남부와 그죠? 요런 지역들, 요런 지역에서 이제 산성비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성비 피해가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산성비로 인해 토지 오염이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원인 물질이 어디서 배출됐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 사례가요. 자, 여기 빗금친대가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러시아에 걸쳐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발생된 물질이 산성비 원인 물질을 별로 발생시키지 않는 핀란드나 스웨덴으로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는 호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호수가 이 산성비에 의해서 오염되는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산성비는 황, 질소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 물질이 수증기와 비와 만나서 생기기도 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의 산성비 피해 문제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주변에 있는 나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외자 아이들이죠.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 핀란드,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바로 남쪽에 있는 덴마크 이런 데가 우리가 북부 유럽이라고 했었죠. 이런 지역에 산성비 문제가 이 일대는 산성비 원인 물질 별로 배출하지 않았는데 얘네들 산성비 문제를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국가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도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협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많은 협약 이름은 다 아셔야 됩니다. 암기량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영단어도 외우고 수학 공식도 외우는데 이거 한글로 됐고 스토리도 있잖아요. 자,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나오는 게 람사르 협약입니다. 우리 람사르 협약은 람사르 습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물로 이렇게 가득 찬 포화한 땅 이런 걸 습지라고 하는데 그런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71년 람사르 협약, 그리고 1972년에 런던 협약이 있어요. 바다에 뭐 버리지 마, 바다에 뭐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거 하지 마. 이게 지금 지켜졌다면 저런 쓰레기 섬 같은 게 만들어졌을까요? 그죠? 1972년 아주 오래전에 제정된 국제협약이죠. 런던 협약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네바 협약. 아까 산성비 문제가 뭐가 문제였어요? 배출 지역과 산성비 내리는 지역이 서로 다르다 그랬죠? 자,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이걸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고,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 이거 통제해야 된다. 이거 공동 대응해야 한다. 라고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에 별표 치십시오. 몬트리올 의정서는 아까 얘기했던 오존층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인데요.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 이거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규제를 명시했고 실제로 이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로 국제적인 사용이 금지되면서 오늘날
이제 건 4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오존층이 서서히 회복돼서 많이 회복된 이런 상황입니다. 인류가 극복한 거의 유일한 환경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 별표 치십시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자 쓰레기,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폐부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으로 막 팔아요. 너희들 여기서 필요한 거 꺼냈어 이러면서 팔면 우리나라 쓰레기를 그쪽에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 쓰레기 수출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쓰레기 묻을 땅 없으니까 땅 넓고 돈 없는 너희가 우리 쓰레기 좀 사가. 이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바젤 협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은 정말 사막화를 막기 위한 여러 협약이겠죠. 자, 사막화 방지 협약은 이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7번과 8번은 둘 다 별표를 치십시오. 자, 7번 교토의정서, 8번 파리협정입니다. 이 두 개는 둘 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이 둘은 다 뭐라고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됐고요. 여기서는 선진 38개국, 좀 우리가 앞서 나가는 우리가 먼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보고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자라고 하면서 1997년에 선진 38개국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어요. 물론 잡음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미국이 이탈하는 등 굉장히 잡음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었고 2015년 이것도 벌써 9년이나 됐네요.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협정이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감축 목표를 제시했어요. 자, 모두에게 감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인류의 진짜 당면한 문제이자 아직 이미 늦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긴급한 문제인 기후위기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었습니다. 7번, 8번은 모두 별표. 특히나 파리협정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전부 20세기에 맺어진 국제적인 노력이었는데 얘는 21세기잖아요. 가장 늦어요.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거 파리협정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비정부기구, NGO들의 노력이 또 있는데요. 앞서서도 우리가 NGO라는 말 들었는데 요거 그냥 약자가 나와 있는 반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비정부잖아요. 정부끼리 모여서 노력하는 거 말고 시민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활동하는 거 비정부 기구라고 합니다. N 하면 non, 아니라고. 뭐가 아닌데? government가 아니라고. 비정부, 기구,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진 조직. 이렇게 쓴대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라고 하는데요. 환경 문제에 관련된 NGO가 굉장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세계적 연대, 전 세계 사람들이 뭉쳐서 비정부 기구 활동을 하자. 이래야만 지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린피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의 법 이런 단체들이 있고 이런 단체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과격하게까지 해?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동시에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사막화 방지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환경 문제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전 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천을 촉구하는 이런 비정부 기구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 34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33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